세상은 중국과 일본만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진짜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임금 제조국으로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는 신흥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죠.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베트남이 어떻게 아시아의 차세대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지리적 조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S자 형태로 뻗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까지 16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지녔지만 폭은 매우 좁은 편이죠. 북부의 아노마이트 산맥에는 해발 3147m의 판시판이 웅장하게 솟아있고 그 아래에는 비옥한 홍강 삼각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 역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부로 내려가면 좁은 해안 평야가 이어지며 다낭과 후에 같은 도시들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중부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맞서는 강인한 적응력을 길러왔죠. 남부에는 베트남의 보물이라 불리는 메콩강 삼각주가 자리합니다. 수많은 강줄기와 운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논밭이 만들어낸 이 지역은 세계적인 쌀 생산지로 베트남을 쌀 수출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의 자랑스러운 또 다른 자산은 3200km에 달하는 해안선입니다. 북쪽 하롱베이는 수천 개의 석회암 섬이 만든 신비로운 풍경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남쪽 푸꾸옥 섬은 열대 낙원으로 불리며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형 덕분에 베트남은 기후도 다양합니다. 북부는 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성 기후, 남부는 열대 몬순 기후를 보이죠. 이 덕분에 농업 생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남부에서는 연중 쌀 재배가 가능하고 북부와 중부의 고원지대에서는 세계적인 품질의 커피가 생산됩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운 자연 환경 뒤에는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도 숨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수많은 외침과 내전, 식민 지배를 겪으며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약 2000년 전 헝왕조의 발랑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111년 중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북부가 점령당하면서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럼에도 베트남인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40년의 증자매의 반란, 그리고 938년 응옥구엔의 승리로 마침내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리왕조와 쩐왕조, 레왕조를 거치며 국토는 남쪽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른바 남진이라 불리는 과정이었죠. 참족과 크메르족을 밀어내며 메콩 삼각주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몽골 제국의 침입을 3번이나 막아낸 일은 베트남 역사의 상징적인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습니다.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시작한 것이죠. 1858년부터 점차 베트남을 장악한 프랑스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인도차이나로 묶었습니다. 철도와 도시를 건설하며 근대화를 이끌었지만 주권은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4년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서 프랑스군이 철수했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공산주의 북베트남과 친미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고 냉전의 대리전인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지만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고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재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직후에 베트남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1986년 베트남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도이머이
즉 쇄신이라 불리는 개혁이었습니다. 중앙계획 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했죠. 민간 기업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세계 무역 체계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가 산업 중심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죠.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던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인텔,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세웠고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개선된 인프라, 전략적 위치가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오히려 베트남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오르자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죠. 정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투자 유치를 가속화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 산업에서도 베트남의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FPT와 VNG 같은 IT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자체 자동차 브랜드 빈페스트로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베트남의 GDP는 4,660억 달러, 한화 약 680조 원으로 세계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0년 전인 2004년에는 450억 달러, 약 66조 원에 불과했죠. 10배 넘는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달리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1950년 이후 인구가 7,500만 명 이상 늘었고 지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젊은 세대가 경제 활동의 중심을 이루며 소비와 생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는 과학과 공학, 기술 교육에 집중하며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고 있죠.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 뒤에는 소득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 발전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현재 1억 명 수준인 베트남 인구는 2050년까지 1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시기에 1억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구조만 봐도 두 나라의 미래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과 분단, 고립을 딛고 일어선 베트남은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개방적인 정책이 그 힘의 원천입니다. 베트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응한 민족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면 이 나라는 진정한 아시아의 차세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